서울 외곽에 있는 조용한 단독주택.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살아오신 말 그대로 고향 같은 곳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아버지를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예전엔 지역에서 조그맣게 철물점을 하셨거든요. 부모님 두 분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자식 셋 키우고 이 집까지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현금 가치로만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큰형입니다. 아버지가 처음 쓰러진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고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식은 회복되시겠지만 반신마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말문을 연 건 큰형이었어요. 일단 이 병원비 누가 낼지부터 정해야지. 형은 평소에도 돈에 예민했습니다. 장남으로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어머니나 아버지께 정서적으로 다가간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그 누구보다 정확해지죠. 그날 저녁 병원 근처 식당에서 셋이 마주 앉았어요. 형, 둘째 형수, 그리고 저.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이랑 예금이랑 다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자. 저는 아직도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아요. 돌아가시면이 아니라 살아계신데도 말이에요. 형,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잖아. 지금은 간병 얘기를 먼저 해야지. 하지만 형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간병도 간병인데 미리 정해놔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지. 어머니 연세도 있고 만약 이 집을 팔게 되면. 그 순간 옆에 계시던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말은 누가 봐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 팔자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병실에서 아버지께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신 거 있으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쓴 게 있긴 해. 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을 거야. 그냥 내 마음 정리한 거지. 그 유언장은 종이에 손글씨로 써 있었고 내용도 너무 담백했어요. 큰아들에겐 철물점 상가를 주고 작은아들에겐 서울에 사는 아파트 전세금 일부를, 막내 너에겐 이 집을 주고 싶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진 이 집에서 같이 살며 간병해 주길 바란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예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형에게 이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형은 노려보듯 말했어요. 그게 법적 유언장이냐? 그냥 아버지 감정이지. 그리고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며 시세 기준으로 나눠야지. 이 집만 7억은 될 텐데 라는 말까지. 저는 그때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그럼 아버지 병수발은 누가 해? 형은 병문안 한 번도 안 왔잖아. 아버지 집에서 하루라도 살아봤어? 어머니 돌보는 건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나나? 하지만 형은 말했습니다. 그건 너가 자처해서 한 거잖아. 그런 감정까지 계산에 넣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이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울먹이며 집에서 나가려던 날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너무 미안하다. 너만 희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오히려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 중 누구도 그걸 같이 느껴주지 않아서요. 아버지의 유언장은 종이 위에 적혔지만 형의 계산기 소리에 묻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셨고 나는 결국 집을 나와 혼자 울었죠.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입원하면 나아지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한 달이 넘도록 병상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비용은 우리 가족에게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제가 돌아가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샘으로 아버지를 돌보셨고 저는 낮 시간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다녔죠. 그런데 그 사이 형은 병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형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그때마다 형은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실 근처
복도에서 어머니와 형이 조용히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이 집 명이라도 정리해두자. 지금 이 상태로 오래 가면 결국 집 팔아서 병원비 내야 할 수도 있어. 그런 소리 아직 이르지 않니? 어머니는 작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나도 있었던 걸 형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은 부모님의 돌봄보다는 정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병실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했다. 내가 떠난 다음엔 제발 그 집에서 살게 해드려라. 돈 문제는 다 버려도 된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유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둘째 형 부부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형수는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그 유언장 말인데 그냥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 괜히 형들끼리 사이 안 좋아질까 봐. 형수님, 그럼 어머니는요? 지금 그 집에서 혼자 사시고 아버지 간병까지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집 팔아서 셋이 나누면 어머니도 돈 받으시는 거고.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수에게 집은 부모님의 삶이 아니라 그저 환금 가능한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아유, 김 사장님 그렇게 되시고 나서 큰아들이 한 번도 안 오던데요. 장남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부모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아버지는 결국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에 의지하셔야 했고 화장실도 혼자선 어렵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아버지를 단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다시 그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저는 주말마다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네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시계야. 너는 아버지 유언 지키려고 했잖니. 고맙다. 그 시계는 오래되고 금이 살짝 간 낡은 물건이었지만 그날 받은 그 시계는 제게 어떤 금보다 값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형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집 어머니 명예 맞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떨구셨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나중에 후회하지 마. 진심으로. 하지만 형은 웃기만 했습니다. 후회는 나중에 하는 거지. 지금은 계산이 먼저야. 그날 밤 어머니는 제 방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어요. 눈은 벌써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너만 이 고생을. 엄마가 뭘 미안해. 엄마가 계셔서 난 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때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깊이. 아버지가 퇴원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으셨지만 다행히 말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었고 의식도 또렷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가족들 사이에서였습니다. 특히 둘째 형과 그 아내, 형수의 태도는 참 애매하고도 차가웠습니다. 회사 일도 줄이고 주말은 아예 부모님 댁에서 지내며 아버지를 돌보는 삶을 시작한 건 저였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밤중에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고 밥을 데워드리는 일까지 하려면 누군가는 옆에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게를 나눠지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 이번 주말에 좀 와줄 수 있어? 나 출장이라. 야,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그건 너가 간병하겠다고 한 거잖아. 형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책임은 없고 입장만 있고 감정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와 입원비는 총 1,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중 실손 보험으로 돌려받은 건 약 8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은 저와 어머니가 나눠냈습니다. 둘째 형 부부는 우리도 지금 사정이 안 좋다며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형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집 시세가 7억 넘는 거 알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셋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해놔야 해. 누가 병원비 냈든
그건 그때그때 정산한 거잖아. 그 순간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는 그 집에서 여전히 간병 중이신데 그걸 이렇게 분배용 자산으로만 보는 게 맞는 건지. 며칠 뒤 가족 회의를 하자는 형의 연락이 왔습니다. 장소는 부모님 집, 시간은 토요일 오후 3시. 부모님 앞에서 집 얘기를 꺼낸다는 게 너무 싫었지만 어머니가 원하신다고 해서 저도 참석했습니다. 형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법무사통에 받은 내용이야. 상속 재산 분배 기준, 유언장 유효 여부, 그 외 조언들. 어머니는 그걸 보시더니 21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걸 준비하니 마음이 참 허하다. 형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미리 정리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괜히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간병한 건? 병원비, 어머니 허리 다 나간 거, 나는 직장까지 줄였어. 그럼 그건 어떻게 계산할래? 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거지. 누가 시킨 건 아니잖아. 그 순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집을 누가 지켰는데? 누가 아버지 수발했는데? 니들 형제들 중에 아버지 대소변 한번 닦아본 사람이 있어? 형과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요리하시던 도중에 어지럼증을 느끼셨고 거실에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검사 결과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간병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몸이 버티질 못하신 거예요. 그제야 형과 형수는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미안함보다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이제 간병은 우리가 나눠서 할게요. 그 말 너무 늦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며칠 후 집 앞에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관련 협의 요청서. 보낸 이는 둘째 형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이너스 본인은 아버지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고령의 어머니 단독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 시 분할 대상임을 주장함. 마이너스 향후 상속 개시 시점에 대비해 사전 조율 필요함.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는 가족도 형제도 아닌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였죠.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진짜 다 흩어지겠구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재산인가요? 계산기인가요? 아니면 사랑이 식은 걸까요? 병원비는 우리가 냈습니다. 간병도 우리가 했고 눈물도 우리가 흘렸습니다. 그런데 집은 그들이 가져가겠다 하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맞으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어머니마저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 제 삶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직장은 이미 육아휴직을 쓴 것처럼 눈치를 보게 되었고 퇴근 후 간병과 병원, 서류, 약 봉투를 오가는 생활은 일상 전체를 잠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형제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여전히 그 집의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고 둘째 형은 아예 법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 변호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한법무법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하고 냉정했으며 기대보다는 불편했고 설명보다는 절차가 앞섰습니다. 변호사는 내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도 없고 영상 녹취도 없죠? 네, 그냥 아버지가 손글씨로. 그렇다면 결국 법정 상속으로 가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은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야 해요. 간병을 누가 했느냐는 법적으로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가족끼리 사전 조정. 둘째, 유류분 청구 소송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은 법의 세계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변호사 만나봤어. 어머니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엔 깊은 주름이 지고 있으셨습니다. 형들이 날 사람으로 안 보잖아. 간병도 안 해. 병원비도 안 내. 그러면서 집은 자기 몫이라고 하고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니. 그 말에 내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나는 뭔데? 나는 가족 아니라서 그냥 다 참고 살라는 거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내게 말했습니다. 요즘 형님 댁 쪽에 부동산 업자들 자주 들락날락하던데.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대문 앞에 부동산 명함 몇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집 팔려고 하는 거야?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팔 거잖아. 미리 시세나 알아보는 거지. 왜? 엄마 살아계시잖아. 아버지도 아직 집에 계시고. 그럼 너가 그 집 살래? 그럼 7억 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현관문을 열면 익숙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면 벽에 걸려있던 부모님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찍으신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 집엔 나 혼자뿐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집을 나는 매주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던 형제들은 그렇게 말만 하고는 여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이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서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 찻잔을 들여다보며 나는 그 시절의 기억을 되짚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마실 때마다 늘 내게 물으셨습니다. 넌 왜 그렇게 조용하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시끄러우니까 나는 조용한 거지. 그 대화조차 그립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부엌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가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형이 보태주지 않던 병원비 항목이 적혀 있었고 병원 진료비 막내 입금이라고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수십 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 왜 이렇게 꼼꼼히 적어놨어요? 나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가끔 부모님이 꿈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나를 꼭 안아주셨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 꿈을 꾼 날은 왠지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항상 눈물부터 났습니다. 나는 그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팔자고 했던 형들도 결국 귀찮아서 손을 놨고 나는 이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리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가만히 부모님이 있던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둘째 형의 글씨였다. 잘 지내니? 요즘 아버지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는데 불이 켜진 걸 보고 내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구나 싶었어. 나도 이제 좀 지쳤어. 소송 끝나고 나서야 많은 걸 깨달았어.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애썼는지, 아버지가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그랬는지. 내가 너무 늦은 사과를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얼굴 보고 밥 한 끼 하자. 잘 지내 진심이야. 나는 한참을 그 편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후 집 정리를 하다가 어머니가 남긴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시계, 어머니의 손수건, 그리고 내가 어릴 적 그린 가족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엔 아버지가 웃고 있었고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움조차도 습관이 되었네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목소리, 따뜻했던 손길,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함께 울던 순간들. 모든 걸 떠나보낸 지금 전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눴다고 가족일까? 법적으로 엮였다고 가족일까?
이제야 알겠네요.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가족이다. 이후 형들과 연락은 다시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명절 즈음 누군가 문 앞에 귤 한 박스를 놓고 갑니다. 아무 말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는 그 박스를 들여다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모님이 계시던 자리, 그곳에 오늘은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향이 천천히 타들어가고 그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부모님께 말을 건넵니다. 잘 계시죠? 이제 저도 잘 살아보려 해요. 걱정 마세요. 정말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집은 결국 제가 지켰습니다. 누구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부모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고 그들의 온기를 가장 많이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나는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까지 지혜산책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진심과 상처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작고도 단단한 사랑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